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마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얼굴이 다 각각 달라. 또 처지가 각각 달라. 자기 개성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누집의 엄마, 누집의 아빠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독립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 아내는 희귀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법정 스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47년 전 예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한국이 결국 전 인류를 살릴 구원자라는 것을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이 왜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지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잠깐 1초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모든 일이 더 잘 풀리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재직 15년째, 서구 기독교 철학과 동양 종교 비교 연구가 제 전문 분야예요.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제게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깔보며 살았거든요.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0대 후반의 젊은 교수였던 저는 동양 종교에 대한 연구서를 집필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고 있었어요. 6개월 일정의 대장정이었죠. 인도에서 시작된 제 연구 경험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변에서 만난 수행자들, 그들의 깊은 명상과 철학적 통찰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더군요. 이어서 방문한 일본에서는 선불교의 정수를 경험했습니다. 교토의 고즈넉한 절에서 만난 선승들은 말없는 깊이로 저를 압도했어요. 특히 류안지 절의 돌정원을 바라보며 좌선하던 순간 동양 철학의 깊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교의 신비로운 세계에 빠졌어요. 우당산에서 만난 도사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천인아빌 사상의 실제적 구현을 목격했죠.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감동적인 발견들을 거듭하며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고 세련되었거든요. 경제 발전은 확실히 이렇구나 싶었죠.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조계사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절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심지어 절 입구에는 현대적인 안내판과 함께 와이파이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더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젊은 스님과의 대화였어요. 저를 외국인으로 알아본 그 스님이 유창한 영어로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절 구경 잘하고 계신가요? 혹시 와이파이 필요하시면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절 페이스북 페이지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절이야? 상업적이고 세속적이기 짝이 없네. 인도나 일본에서 만난 그 깊이 있는 수행자들과는 천지 차이구나. 다음 날 방문한 불국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이지만 곳곳에 현대적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죠. 조용한 명상이나 깊은 사색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전통차를 마시러 들른 인사동에서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전통찻집 바로 옆에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나란히 서 있더군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뒤섞여서 정체성을 잃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동료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불교는 실망스럽다. 상업화와 서구화로 인해 본래의 정신성을 상실했다. 진정한 동양 철학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시작되었어요. 이후 15년간 저는 한국 관련 논문을 읽지 않았고 한국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학회에서 한국 관련 발표가 나오면 다른 세션으로 자리를 옮겼을 정도였어요. 동료들에게도 공공연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발전했을 뿐 정신문화는 고유성을 잃었어요. 연구할 만한 가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동양 철학을 공부하려면 인도나 중국, 일본에 집중하는 게 낫죠. 그런 편견이 제 학문적 시야를 얼마나 좁혔는지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2024년 가을,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는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었고 15년간 가져온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2009년에 본 것은 한국의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의 깊이와 아름다움은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2024년 10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내는 늘 그렇듯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다음 주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부엌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깨져 있고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아무리 불러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의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윌슨 교수님, 일단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 스캔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다음 날부터 시작된 각종 검사들. MRI, CT, PET 스캔, 뇌척수액 검사, 혈액 검사.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신경과 전문의 닥터 톰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의 상태는 매우 특이해요. 뇌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추정되지만 기존에 알려진 어떤 질병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초기 알츠하이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요. 보통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데 아내분은 며칠 만에 급격한 기억 상실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20년, 두 아이의 엄마인 아내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니.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병실을 찾아간 저를 보며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 누구세요? 왜 여기 계시죠? 간병인 분인가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도 저를 알아보던 사람이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모른다니. 엘리자베스, 나야. 데이비드. 당신 남편이라고. 남편?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제가 결혼했나요? 아이들은 어디 있죠? 아이들인 제임스, 18세와 에밀리, 16세가 병실에 왔을 때 더욱 참담했어요. 아내는 자신의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이 예쁜 아이들이 누구죠? 친척 아이들인가요? 에밀리가 울음을 터뜨렸고 제임스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영국 최고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킹스 칼리지 병원,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 옥스포드 대학 병원. 하지만 어디서도 명확한 진단이나 치료법을 제시해주지 못했어요.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치료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증상 완화에 집중하는 수밖에.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학자로서 평생 논리와 지식을 추구해왔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니. 미국으로 눈을 돌렸어요.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병원,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 아내의 모든 검사 결과를 보내고 원격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마찬가지였어요. 매우 드문 케이스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누구죠? 왜 여기 있는 거죠?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갔어요. 평생 학문을 통해 진리를 추구한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절망에 빠진 저에게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제임스 교수가 제안했어요. 데이비드, 서구 의학으로 안 되면 동양 전통 의학은 어때? 내가 그쪽 전문가잖아. 인도 아유르베다나 중국 중의학 같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인도의 유명한 아유르베다 의사를 찾아갔어요. 델리에서 50년간 뇌질환을 치료해온 닥터 샤르마였죠. 검진 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아유르베다로도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중국 베이징의 중의학 병원도 찾아갔어요. 40년 경력의 노중의사가 아내의 상태를 진찰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중의학 문헌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구 의학도 동양 전통 의학도 아내를 구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에서 만난 한 젊은 중의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 한의학은 시도해 보셨나요? 요즘 한국에서 뇌질환 치료에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특히 서울대 한의대에서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이 화제더군요. 한국. 순간 15년 전 그 실망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어요. 상업화되고 세속적인 한국 불교, 전통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들. 설마 그런 곳에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했어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마지막 희망인가? 그렇게 저는 15년 만에 다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암울한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15년 만에 한국 재방문이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것도 안 되면 정말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만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 약간 놀랐어요. 15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국제적인 분위기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내를 구할 방법만 찾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미리 예약해둔 강남의 유명한 한방병원을 찾아갔어요. 한국 전통의학의 최고 수준이라고 인터넷에서 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만난 원장님은 친절하게 제 상황을 들어주셨어요. 아내의 모든 검사 결과와 증상을 설명드렸죠. 교수님, 영상 자료와 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환자분을 직접 진찰해봐야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뇌신경 질환은 맥진, 설진 등 직접적인 진찰이 필수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상태로는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했어요. 의식도 흐릿하고 기억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10시간 넘는 비행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 찾아간 병원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서구 의학에서도 원인을 못 찾은 질병이라면 저희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개월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워낙 복잡한 증상이라서. 세 번째 병원에서는 더욱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뇌신경 퇴행성 질환은 한의학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증상 완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호텔방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화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보고 계시죠? 잘못 걸린 건가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완전히 모르는 아내의 모습.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간병인이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되셨어요. 아이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밥 먹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호텔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42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학문을 추구하며 진리를 찾는다고 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다니.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고국의 제임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 어떻게 되어가? 안 돼, 제임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직접 와서 진찰해야 한다는데 엘리자베스 상태로는 불가능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엘리자베스를 잃는 건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 없는 삶, 엄마를 잃을 아이들, 무너질 가정.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작은 한의원이었는데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15년 전에 느낀 실망감이 맞았던 건가? 한국 전통의학도 결국 한계가 있는 건가?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마지막 한의원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읽고 계신 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법정스님 15주기 추모 특집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15년 전 조계사에서 느꼈던 실망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법정스님,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스님이라고 하던데 역시 한국은 정신문화가 약한 나라인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그 법정스님께서 남기신 예언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절망에 빠진 채로 마지막 한의원을 향해 가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새로운 희망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마지막 한의원으로 향하던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충무로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한 의원이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그곳이었죠. 정말 작은 한의원이었어요. 화려한 강남의 대형 한방병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15년 전 제가 실망했던 시골스러운 모습이더군요. 이런 곳에서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수대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혹시 영국에서 오셨나요? 아내분 때문에 오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셨나요? 호호호,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영국에서 온 교수님이 찾아올 거라고.
아내분이 아주 특별한 병을 앓고 계신다면서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나오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윌슨 교수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50대 중반 남성이셨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한의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깊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이정호 원장입니다. 교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죠? 예약도 하지 않았는데.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책상 위에 오래된 일기장을 가리키셨어요. 30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기록 때문이죠. 법정 스님이요? 그때 원장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교수님, 법정 스님께서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셨어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셨죠. 1993년에 쓰신 일기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원장님이 꺼내신 것은 법정 스님이 직접 쓰신 친필 일기였습니다. 1993년 12월 15일자 기록이었어요. 영국에서 온 종교학자 데이비드가 2024년 12월에 한국을 찾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병을 앓고 있을 것이며 서구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통해 동서양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30년 전에 제 이름까지 정확히 예견하셨다니. 이게 진짜인가요? 법정 스님께서는 14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47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한국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시점이라고요. 147년.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원장님이 또 다른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서구인들은 물질과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 데이비드를 통해 이 진리가 서구에 전해질 것이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15년간 한국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런 깊은 지혜가 있었다니. 스님께서 치료법도 남기셨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에요. 교수님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해요. 무슨 깨달음 말인가요? 원장님이 법정 스님의 또 다른 기록을 읽어주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 각자에게는 고유한 길이 있다. 서구가 동양을 무시하듯 동양도 서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치유는 둘이 하나가 될 때 일어난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15년간 한국을 무시한 것도 서구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것도 모두 편견이었다는 것을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한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무소유의 정신,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 이것이 바로 미래 인류가 나아갈 길이다라고요. 원장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아내를 치료할 수 있나요? 교수님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술이나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제 마음이요? 15년간 한국을 무시하던 마음, 서구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편견, 물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태도.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순간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이제 진짜 한국을 경험해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15년 전에 보신 것은 한국의 표면일 뿐이었어요. 진짜 한국의 깊이를 경험하시면 아내분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저의 진짜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한 스님의 예언을 따라 떠나는 놀라운 발견의 여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정호 원장님께서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산속에 있는 지혜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부터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특별한 치료법을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불교의 수행법과 한의학이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에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통적인 불교 수행 공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한쪽에는 뇌파 측정기, MRI와 연동되는 실시간 뇌 영상 장비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불상과 목어, 조용한 명상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법정 스님께서 예견하신 미래 의학입니다. 동양의 정신 수행과 서구의 과학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죠. 김 박사라고 소개받은 30대 후반의 여성 의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분은 하버드 의대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전통 불교 수행법을 의학에 접목시킨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서구 의학은 뇌를 단순한 물질로만 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과 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죠.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기록에 따르면 특정한 수행법을 통해 뇌의 신경 가소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곳에서 치료받은 뇌질환 환자들의 회복률이 90%를 넘었거든요.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 아닌가요?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법정 스님의 수행법은 달라요. 우선 기본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김 박사가 보여준 것은 무소유 명상법이었어요. 법정 스님께서 개발하신 특별한 호흡법과 명상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우기입니다. 모든 집착과 욕망, 걱정을 완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해보니 놀라웠어요. 단순해 보이는 호흡법인데 몇 분 만에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더군요. 뇌파 측정기를 보니 제 뇌파가 극도로 안정된 상태로 변해 있었어요. 알파파와 세타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게 치료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교수님,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스트레스, 경쟁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뇌의 독소를 만들어내죠.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비교 의식을 가질 때와 무비교 상태일 때의 뇌 영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비교 의식이 있을 때는 뇌의 스트레스 영역이 활성화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했지만 무비교 상태에서는 뇌의 치유 영역이 활성화되더군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수행법을 하는 동안 뇌파 측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왔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현재에 집중할수록 뇌의 신경재생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명상을 하며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 제 뇌에서 특별한 주파수가 발생했습니다. 김 박사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교수님, 지금 나오는 뇌파가 바로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치유의 주파수예요. 이 주파수는 원거리에서도 다른 사람의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원거리요? 네. 양자물리학의 얽힘 현상이에요.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두 사람은 거리에 상관없이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때 원장님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교수님, 지금 이 상태에서 영국에 있는 아내분과 화상통화를 해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아내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던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데이비드 맞죠?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간병인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교수님, 지금 환자분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짜 과학이라는 것을 김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법정 스님께서 30년 전에 이미 예견하신 일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셨거든요. 서구 과학으로는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증명되고 있어요. 그럼 아내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나요? 교수님이 이 수행을 계속하시면 가능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셔야 해요. 그리고 법정 스님의 가르침대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수행이라는 것을.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진짜 한국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실 준비 말이에요. 그 다음 일주일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한국 불교의 놀라운 깊이와 다른 종교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격했거든요. 먼저 원장님이 저를 조계사로 데려가셨어요. 15년 전 실망했던 바로 그 절이었죠. 교수님,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보세요. 진짜 한국 불교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조계사에 들어서니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어요. 아니, 제 시각이 바뀐 거였죠. 스마트폰을 든 젊은 스님들을 보며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 저분들은 현대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도법 스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60대 중반의 원로 스님이셨는데 그분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불교예요. 인도에서 시작된 원형이 중국, 일본을 거치며 변화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본래의 정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나라 불교를 보세요. 일본 불교는 정치 권력과 결합하면서 본래 정신을 많이 잃었고 중국 불교는 문화 대혁명으로 단절되었어요. 하지만 한국 불교는 1600년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도법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놀랐어요.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선불교는 도노점수 전통이 특별해요. 갑작스런 깨달음과 점진적 수행이 조화를 이루죠. 이런 균형 잡힌 접근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실제로 그날 오후 참선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 경험한 좌선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자유롭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깊이가 있었어요. 한국 불교의 또 다른 특징은 타종교와의 조화로운 공존이에요. 그 말씀을 증명하듯 다음 날 원장님이 저를 명동성당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만난 김 신부님, 40대 중반, 정말 인상적인 분이셨어요.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분이었는데 한국 가톨릭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한국 가톨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종교예요. 선교사가 와서 전파한 게 아니라 조선 실학자들이 직접 중국에 가서 배워온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른가요? 자발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적 정서와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어요. 서구의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하죠. 실제로 명동성당에서 본 신자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고 아끼는 모습이 가족 같았거든요. 김 신부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심은 바티칸에서도 인정할 정도예요. 특히 순교자 정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해요. 103위 성인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거든요. 이어서 방문한 명성교회에서 만난 김 목사님, 50대 초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 한국 개신교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가 역순환해서 이제는 한국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나요? 한국적 정서인 한과 정이 기독교 사랑과 만나면서 독특한 신앙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불굴의 개척 정신이 있어요. 새벽기도 문화만 봐도 알 수 있죠. 정말 놀라웠어요. 새벽 5시 교회에 가봤는데 수백 명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더군요. 이런 열정은 서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종교 간 대화였어요. 도법스님, 김신부님, 김 목사님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서로를 존중하며 공통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도법스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불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 정신이 모든 종교에 스며들어 있어요. 김신부님도 동의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교리 싸움보다는 실천을 중시하고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정의를 추구해요. 김 목사님이 덧붙이셨어요. 한국 종교인들의 사회 참여 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종교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일주일간의 이런 경험을 통해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저녁 아내와 화상통화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아내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당신이 한국에 간 후로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요. 일주일 후 런던의 주치의에게서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이상해요. 환자분의 뇌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무소유 수행법, 비교하지 않는 마음, 현재에 집중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진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원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이제 아시겠죠? 한국의 종교적 전통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영성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저는 감격해서 말했어요. 한국 존경합니다. 한국 감동입니다. 한국 와.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15년간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대신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거든요. 두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이정호 원장님께서 저를 더욱 깊은 한국의 세계로 안내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한국 문화의 철학적 근간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가치관들을 경험해 보실 차례예요.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김할머니 75세는 평생을 한옥에서 사신 분이셨어요. 그분을 통해 한국인의 정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교수님, 우리 저녁 함께 드셔요. 혼자 드시면 안 되죠.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면서 놀란 것은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나눔 정신이었어요. 이웃집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식사를 준비하시더군요. 이 김치는 옆집에서 담근 거고 이 나물은 뒷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나눠 먹어요. 서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 문화였어요. 개인의 경계가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신기한 조화였습니다. 김할머니가 한국인의 정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정이라는 건 그냥 인간적인 따뜻함이에요. 손해를 봐도 남을 도와주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대는 마음.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힘이에요.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건가요? 개인주의는 나만 챙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잘 사는 건 진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밤 마루에 누워 별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음 날 원장님과 함께 찾아간 곳은 청계천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박 교수님 60대 후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셨는데 한국 철학의 독특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서구 철학은 이분법적 사고가 강해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죠. 하지만 한국 철학은 중용과 조화를 추구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의 유교는 중국 유교와 달라요. 이황의 이기론을 보면 이와 기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해요.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놀랐어요. 한국 철학이 단순히 중국이나 일본 철학의 아류가 아니라 독창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인의 한 문화도 특별해요. 서구에서는 원한이나 증오로 이해하지만 한국의 한은 승화의 에너지예요. 승화의 에너지라고 하시면 시련과 고통을 통해 더 큰 깨달음에 이르는 정신력이죠. 우리 민족이 수많은 외침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발전해온 원동력이 바로 이 한 정신이에요. 그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의 미니멀리즘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요? 서구의 미니멀리즘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거지만 무소유는 타인과의 나눔을 위한 거예요. 내가 적게 가져야 남들도 가질 수 있다는 철학이죠. 오후에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다도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만난 이 선생님 50대 중반은 30년간 차 문화를 연구해온 분이셨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차 문화는 일본과 달라요. 일본은 형식과 예법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마음과 정신을 중시해요. 실제로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었어요. 복잡한 절차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와 마음의 교류가 더 중요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수행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충실한 삶이에요. 그날 저녁 원장님께서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왜 미래 인류의 희망인지. 네,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발전이 하나로 연결되는 문화,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지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삶. 이런 것들이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에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15년간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교수님의 아내분도 이제 거의 회복되셨어요. 오늘 밤 통화해보세요. 그날 밤 아내와의 통화는 기적 같았어요. 데이비드, 이상해요.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정말 기억이 돌아왔어요? 네, 아이들 얼굴도 선명히 떠오르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해요.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무소유 정신, 비교하지 않는 마음, 현재에 집중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셨네요. 한국을 무시하던 서구 중심주의자에서 동서양의 조화를 이해하는 진정한 학자가 되셨어요. 원장님, 저는 이제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살면서 이 지혜를 더 깊이 체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철학과 가치관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앞으로 제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았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였어요. 아내의 완전한 회복 소식과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온 연락은 기적 같았어요. 주치의 닥터 톰슨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믿을 수 없어요. 환자분의 뇌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기억이 회복되었고 인지 능력도 완전히 정상입니다. 의학사에 남을 기적이에요.
그 순간 무릎이 꺾어져 주저앉았어요. 2달간의 절망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내와의 영상통화에서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이었어요. 데이비드, 당신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병에 걸렸을 때의 기억도 다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엘리자베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평화롭고 지혜로워 보여요. 맞았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원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법정 스님의 무소유기를 걸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현진 스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법정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예요. 가장 한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글씨를 받아든 순간 제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스님,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경험을 책으로 쓰겠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지혜를 알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30년 전에 예견하신 일이에요. 교수님을 통해 동서양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원장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서구학계에서는 교수님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나와요. 우리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영국행 비행기를 타며 지난 3주를 돌아봤어요. 절망에서 시작된 여행이 희망과 깨달음으로 끝나게 되었네요. 런던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아내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고 아이들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뭔가 평온해 보여요. 제임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현재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옥스포드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동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너무 감정적이 된 것 같은데 학자라면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 신비주의에 빠진 것 아닌가? 하하.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정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기로 했거든요. 6개월 후 제가 쓴 책 한국의 지혜, 동방이 어떻게 서방을 치유하는가가 출간되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반응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BBC와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한국의 무소유 철학이 현대인의 정신적 공허함을 치유할 수 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동서양의 조화가 인류의 미래다. 제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한국 학과가 신설되었고 한국어 학습자 수가 폭증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 개인적 변화였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깊어졌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욕심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7년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싶어요.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제게 교환 교수직을 제안했어요. 동서양 철학 융합 연구소를 만들어 함께 연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목표는 분명해졌거든요. 동서양의 지혜를 하나로 만들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을 거예요.
가장 한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말이죠. 여러분, 데이비드 교수의 놀라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 전 법정 스님의 예언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한 서구학자의 감동적인 변화를 함께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살았던 영국 교수가 아내의 병을 통해 한국을 다시 찾게 되고 그곳에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특히 법정 스님의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가장 우리다운 길을 걸을 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무소유 정신, 정문화, 홍익인간 이념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이비드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을 보고 놀라워했던 순간이나 우리 문화의 특별함을 새삼 깨달았던 경험들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